이번 시간에는 8강 기체의 특성과 기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강에서는요, 먼저 기체의 성질, 액체, 고체와는 좀 다른 기체만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기체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정한 법칙이 있어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럼 기체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 해서요. 기체 중에서도 분자 간에 서로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고 완전한 탄성 충돌을 하며 기체 중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인력 반발력 작용하지 않고 분자 자체에 부피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행동에 들어맞는 기체를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기체 방정식은 사실 앞에서 배우는 기체 법칙을 다 합해서 총망라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체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사실 제일 중요해서 이걸 가지고 다 변형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와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리고 졸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부분압력의 법칙. 이거는 기체가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을 때 각각 그 혼합되어 있는 기체들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압력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단위 중에서 나중에 우리가 뒤쪽에 가면 용액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도 이 몰분율이란 단위가 나오는데요. 전체, 그 혼합물을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몰수분의 특정한 한 성분만의 몰수, 이거를 몰분율이라는 단위로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는 거에 대한 기체 분자 운동론, 여기까지 8강에서 같이 공부해 볼 내용들이에요.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자, 기체의 성질을 먼저 볼게요. 액체, 고체와는 다른 기체만의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요. 그 기체만의 특이한 성질이 뭐냐면, 기체 시료는 기체 용기의 모양과 부피를 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 시료는 기체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넓게 그 분포하는 것들이라서 어느 통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시료의 모양하고 이제 부피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기체는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양의 기체라 하더라도 조그마한 곳에 들어가면 그 부피만큼만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체의 밀도는 액체, 고체의 밀도보다 훨씬 작다. 왜냐하면 입자랑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온도와 압력에 의존해서 부피가 크게 변할 수 있고, 기체는 일단 어느 통 안에만 집어넣으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기체들을 섞었을 때 서로 균일한 혼합물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용액이란 단어는 균일 혼합물의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용액 그러면 소금물, 설탕물 이렇게 액체 상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 아니고 용액은 무조건 순수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성분들이 다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은 용액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고체는 특정한 자기 모양이 있죠. 왜냐하면 입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지만 액체는 넣는 그 통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이 입자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체는 정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압축이 가능하고 혼합이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온에서 의외로 기체로 존재하는 원소가 많이 없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전이 금속은 금속이니까 다 고체고요. 이원자 분자인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질소 N2, 산소 O2, 플로린 F2, 염소 Cl2. 네, 이 정도가 이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여기 18쪽이라고 이야기하는 비활성 기체. 얘는 단원자 분자, 얘는 딴 애들하고 결합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 자체가 원자 하나가 분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거 빼놓고는 상온에서 기체가 별로 없어요. 네. 기체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통 속에서. 그래서 압력을 많이 측정을 하는데요. 기체 입자가 여기 이 통 안에 넣어놨을 때 끊임없이 하는, 무작위적인 끊임없이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무질서한 운동의 결과,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안에서 운동을 하면서 벽을 이렇게 퉁퉁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벽을 퉁퉁 치는, 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얘네가 벽을 퉁퉁 치면서 작용하는 힘, 이걸 압력이라고 불러요. 움직이는 피스톤이 있는 용기에서 기체 시료는 이렇게 더 작은 부피로 이제 압축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얘네가 처음 이 상태에서는 좀 멀었잖아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얘네들이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좀 작았다 이거죠. 근데 얘네는 이제 애들이
똑같은 기체 입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줄었으니까 거리가 이제 짧아지잖아요. 벽하고. 그러니까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분자의 이동 거리가 줄어서 충돌 간격이 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충돌 빈도가 높아져서 단위 면적당 기체들이 더 많이 가서 충돌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체는 압력으로 뭔가를 측정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접촉하는 것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즉 그 접촉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가하기 때문에 압력의 정의는 앞에서 본 것처럼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고, 힘의 SI 단위는 그 과학에서 정해진 그 표준 단위를 이야기해요. 뉴턴. 네. 그래서 힘은 보통 F는 ma라고 이야기를 해서 질량 1kg짜리가 가속도 1m/s 제곱을 갖게 하는 힘을 1뉴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압력의 단위는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자면 가로 세로 1m 되는 이 공간에 1kg짜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1m, 1m 이 공간이 좀 나름 넓은 편인데 1kg짜리 있으면 아주 힘이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1파스칼이라는 압력의 그 과학 표준 단위는 그렇게 큰 값은 아니고요. 우리는 파스칼이란 단위보다는 1atm이란 단위를 더 많이 하죠. 네. 이거는 1atm은 표준 대기압이라 그래서 해수면에서의 압력을 의미하고요. 밀리미터 Hg랑 토르는 같은 애거든요. 얘는 기압계,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수온 기둥을 이제 해수면에 가서 뒤집어 엎으면 76cm의 높이가 된다. 그래서 밀리미터 Hg, Hg는 수온의 기호예요. 네, 원소 기호예요. 그래서 밀리미터 Hg나 토르는 똑같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바라는 값은 ATM이랑 되게 비슷한데 차이를 한번 볼게요. 뒤에 가서 보시죠. 자, 대기압이라는 건 1atm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대기압은 지표, 해수면에서, 해수면 딱 그렇게 지표면에서 이 대기권 끝까지 올라간 공기 기둥인데 면적이 가로 세로 1cm인 이 공기 기둥, 1cm, 1cm짜리 공기 기둥의 질량이 약 1kg예요. 그래서 이 1kg의 힘으로 이렇게 바닥을 누르고 있는 힘의 이 면적을 공기 기둥의 질량이 이게 1kg는 아니고요. 이 공기 기둥의 질량이 이제 구해지고 걔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힘, 이거를 단위 면적으로 나눈 힘을 1at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기 기둥의 질량 1kg. 얘가 아까는 이게 없거든요. 1m, 1m, 1kg가 있을 때는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완벽한 1kg는 아니고 약 1kg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1cm, 1cm짜리를 이제 누르는 힘이니까 그걸 1at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1atm은 수온 기둥을 뒤로 확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 수온이 높이가 보세요. 공기가 누르는 힘과 이 수온이 얘를 누르는 힘이 똑같으니까 얘가 딱 수온 기둥이 요만큼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온 기둥의 높이가 76cm라서 760cm는 밀리미터가 돼. 760mm 수온 기둥의 높이. 이거를 1atm으로 정의를 하고 밀리미터 Hg나 토르는 똑같은 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토르가 되는 거고요. 얘네를 파스칼로 정의를 하면 101.3kPa이에요. 파스칼이란 단위에 제가 아까 작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1atm은 101.3kPa이고 1atm은 101.3kPa이고 그 다음에 1바라는 값은요. 네, 100kPa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ATM하고 바는 되게 큰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101.3kPa, 100kPa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옛날에는 표준 대기압 그러면 1atm으로 잡았는데 요즘엔 1바로 잡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직장에 가시거나 뭐 하셨을 때도 기체 표준을 1바로 잡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많을 거네요. 반응기를 설계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예전 자료는 다 ATM으로 돼 있는 자료라서 보통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책들은 1atm을 이제 기준으로 많이 써 놓았지만 자꾸 바뀌어서 1바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세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차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ATM이나 바나 뭐 큰 차이 아니잖아요. 1일 땐 큰 차이 아니죠. 근데 보통 우리가 화학적으로 뭔가 결합시킬 때는 200atm 또는 200바 이렇게 높은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200배가 되면 얘네는 두 개가 차이가 커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일반 화학을 공부하시기에 이제 앞서서 이 화학에 대한 기본을 배우실 때는 1ATM이 760mm HG이고 760 토르이고 얘는 101.3kPa이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1반은 100kPa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변환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압계라는 건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그 수은 기압계 얘기하는 거고요. 수은 기둥이 작용한, 여기서 이렇게 밑에 가하는 힘은 대기압이 가하는 힘과 동일하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은 0도씨의 해수면에서 정확하게 760cm, 그러니까 776cm, 760mm의 수은 기둥이 밑으로 누르는 압력이다. 요 지금 단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온도와 압력이라면 그 안에 기체 입자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도 부피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체 법칙에서 이제 중요한 건 4개의 변수가 있어요. 온도, 압력, 부피, 몰수. 이 4개의 변수들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기체가 지금 온도 몇 도, 압력 몇 기압에서 부피가 몇 리터다. 이 3가지의 내용을 안다면 그 기체가 몇 몰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기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기체 법칙 중에 제일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건 보일의 법칙인데요. 보일은 압력과 부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기체가 이제 일정한 양의 기체가 있어요. 근데 수은의 압력이 얘가 760mm HG일 때는, 그러니까 수은 기둥 76cm가 누를 때는 이 부피가 50이 되잖아요. 근데 수은 기둥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1520이 되면 얘네 값이 50mm. 그치. 수은 기둥. 얘는 지금 수은 없고. 얘 지금 이 상태라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처음에 있는 이 대기압의 상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기압. 공기가 위에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 1기압, 즉 여기가 760mm HG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100ml였고요. 기체의 부피가. 요게 이제 76cm가 더 들어갔다는 건 이 대기압이 760이고 여기도 760이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1520이 되니까 50. 100에서 50. 얘 압력이 2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게 1520이면 거기 위에 기체 대기 압력은 760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760이 3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100ml에서 3분의 1로 줄어서 33ml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들은 압력을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760. 이고 두 번째는 760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공기가 760, 그 다음에 얘가 760이니까 얘네는 760 곱하기 3인 상태에서 100, 2배가 되니까 압력이 2배가 되니까 부피가 반으로 압력이 3배가 되니까 부피가 3분의 1로 따라서 고정된 양은 안에 기체, 입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온도 똑같고 안에 들어있는 입자 개수가 똑같을 때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랑 압력이 반비례한다라는 걸 찾아낸 게 보일의 법칙이고요. 이걸 좀 더 멋있게 이제 표현을 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V는 아까 P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네를 이 화학자들은 비례한다 이 표시 너무 싫어하거든요. 우린 저걸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를 같게 만들려면 상수가 하나 있으면 되고 PV는 K1이라는 상수 일정하다. 그래서 온도랑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입자수, 몰수가 변하지 않으면 P와 V의 곱은 일정하니까 P1, V1은 P2, V2. 즉 압력을 바꾸게 하면 걔네들의 부피가 달라질 것이다. 그게 아까 이거잖아요. 100 곱하기 760, 50 곱하기 760 곱하기 2. 이거는 33 곱하기 760 곱하기 33 이렇게. 760 곱하기 3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네들 곱하면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P와 V를 곱한 게 일정한 상수이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보일의 법칙을 이용해서 예제를 풀게요. 5.75리터의 공기가 차 있어요. 수면에 있을 때. 1.89 기압.
그래서 폐에서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 수면은 1기압, 온도 일정.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공기,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의 개수는 일정할 거니까 P1, V1은 P2, V2. 그래서 5.75 리터 곱하기 1의 ATM은 이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1.89 ATM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3.04 리터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샤를의 법칙은요. 압력이 일정하다면 기체의 부피는 그냥 온도 아니 섭씨 온도 아니에요. 절대 온도라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섭씨 온도로 한 거고요. 섭씨 온도는 지금 섭씨 온도 0도에서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서 섭씨 온도의 개념이 아니고 얘네를 섭씨가 아닌 이제 화씨의 온도를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에서 얘네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 0도라는 온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 2가. 얘는 마이너스 200도고요. 얘도 마이너스 50도. 얘는 이 2가 책에서 보면 그 책을 교정할 때 이 2가 마이너스 부호를 2로 써놓거든요. 마이너스 부호를 썼을 때는 그 책에 인쇄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거라서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50도일 때 이제 부피들이 변하니까 이거를 압력을 아무리 다르게 해도 얘네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273.15도씨에서 부피가 0이 되는 게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절대 온도 0K는 섭씨 온도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되며 얘를 0이라고 딱 기준을 잡으면 이때 기체의 부피는 0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절대 온도에 따라서 완전하게 비례하는 게 나온다. 그래서 V는 앞으로 화학에서 라지 T, 온도가 라지 T면 얘는 항상 절대 온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례상수 K2를 써버리면요. 결국은 T분의 V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분의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된다. 1기압이에요. 네, 25도에서 부피가 15.6이래요. 온도를 50도로 올렸대요. 압력은 똑같이 1기압이다. 그럼 이때는 T1, V1은 T2, V2. 여러분 보고 지금 틀리라고 도시로 해놓은 거거든요. T1은 얼마예요? 273.15 더하기 25. 이거 분의 V1 15.6은 273.15 더하기 50. 이래야 이제 절대 온도가 되고 부피가 얼마게 V 그리고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하면 16.9리터. 즉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게 기체의 부피랑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수, 즉 몰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랑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에 비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에 유용하냐면요. 화학 반응식에서 이 기체 상태, 얘도 기체가 만나서 기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체 상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를 예상하는 데 되게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부피 3개가 질소 부피 1부피랑 수소 3부피랑 질소 1부피가 만나면 암모니아가 2부피가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화학식 자체가 수소 분자 3개랑 질소 분자 1가 만나서 암모니아 분자 2개가 만들어지는 화학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3개, 즉 입자의 개수랑 부피는 어떻다? 동일하게 나타난다. 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뭐랑 똑같으니까 몰수랑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알게 되면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상태라면 기체에서는 곧 부피의 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응물은 총 합해서 4부피였는데 얘네를 딱 반응을 시키고 나면 부피가 2개로 줄어든다. 라는 부피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일산화질소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를 생성한대요. 그래서 이만큼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된 NO2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앞에서 우리 왜 분자화합물에 이름 붙이는 법 하셨잖아요. 일산화질소. 산소가 하나 있는데 질소예요. 산소기체 O2. 얘네 두 개가 만났대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산화질소. 그래서 NO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N 하나, 여기도 하나. 근데 산소는 이쪽이 세 개인데 이쪽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안 되겠네. 그래서 얘를 두 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N 원자가 두 개 있으니까 얘도 두 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산소 원자 두 개, 여기 또 산소 분자니까 원자는 두 개. 합해서 여기는 산소 원자가 총 네 개, 이쪽도 네 개.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산화질소 2 대 산소 1이 만나서 이산화질소 2가 생기는 거예요. 얘 5.0리터, 얘 2.5리터를 반응시켰대요. 그러면 2대 1대 2니까 얘도 몇 리터가 생기겠어요? 5.0리터가 생기겠죠. 이렇게. 균형 반응식 2. 항상 문제를 줄 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균형 반응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일반화 공부하실 때는요. 이름으로 나오면 걔네를 가지고 반응식을 쓰는 걸 연습을 자꾸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기체 NO2의 부피는 반응하는 NO 양이랑 2대 2니까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얘가 5리터 있으니까 얘도 5리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보세요. 보일의 법칙은 V는 압력분의 1에 비례해요. 그죠? 압력에 반비례했으니까. 샤를의 법칙은 V는 절대온도 T에 비례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V는 몰수 N에 비례해요. 그래서 N을 합했더니 V는 P분의 NT에 비례해요. 화학자들 우리 이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죠? 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너무 싫어하니까 화학자들이 여기에 일단 상수를 집어넣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상수는 항상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정의했냐면 0도씨 1기압이라는 표준 온도와 압력,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 표준 온도와 압력을 기체에서는 딱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0도씨 1기압 이렇게 온도와 압력을 딱 고정해버리면 어떤 기체이든지 간에 1몰의 부피는 약 22.4리터라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상수 같다라고 기체상수를 쓰고 싶은데 얘가 1몰이고 0도씨니까 273.15K겠죠? 압력이 1기압이면 기체는 종류를 상관없이 22.4리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R값을 구했더니 0.08206이지만 우리는 주로 0.082까지만 쓸 거고요. ATM. 왜냐하면 이게 R로 계산을 하면 NT분의 PV가 되기 때문에 ATM 곱하기 ATM 리터 나누기 몰 K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기체상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가보죠. 뒷부분에 가서 배울 거긴 한데 저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려고요. 뒷부분에 우리가 어디서 배울 거냐면 11강 열화학 반응식과 엔탈피 거기서 살짝 언급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1이라는 게 있잖아요. 1은 보통 고등학교 버전에서 보통 그거 배우지 않아요?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이다. 근데 압력은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1이라는 건 힘 대신에 압력 곱하기 면적이 들어가도 되죠. 그리고 S. 근데 이게 만약에 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게 면적이고 얘가 여기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럼 이게 이동거리 S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피의 변화가 돼요. 이 면적과 이동거리를 곱하면 그게 부피 변화. 그래서 델타 V가 돼요. 그래서 1은 다시 쓰면 압력 곱하기 부피로 쓸 수 있어요. 1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로. 근데 1의 단위는 줄이란 단위를 쓰고요. 이도가 에너지는 어차피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에너지고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 표출이 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은 1줄이고 이때 이 압력은 1kPa이고요. 곱하기 1리터.
그래서 1kPa 곱하기 1리터가 1J이 돼요. 그럼 보세요. 아까 1atm을 뭐라고 배웠냐면 101.3kPa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1atm은 101.3kPa. 그래서 atm 단위 대신에 얘를 넣으면 0.082 곱하기 101.3kPa. atm이 킬로파스칼로 바뀌고 리터 곱하기 몰 K. 근데 제가 킬로파스칼과 리터로 곱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0.082 곱하기 101.3이 8.314. 그래서 줄 퍼 몰 K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공학을 공부하시는 경우라면요. 기체상수 R 값이 0.082 atm 리터 곱하기 나누기 atm 리터 곱한 거 나누기 몰 K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8.314의 줄 퍼 몰, 제가 K를 안 썼네요. 줄 퍼 형광펜이 아니고 몰 K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버전의 기체 상수 값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 버전이 다 필요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고학년으로 올라가셔서 전공 배우시면요. 0.08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8.314 줄 퍼 몰 K로 쓰실 거라서 이 기체 상수의 값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쓸 때 있어요. 나중에. 자, 그리고 나서 25도씨 기압에서 이산기체 1몰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러면 PV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 nRT잖아요. 부피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V 구하라는 얘기죠. P분의 nRT요. P는 1atm, N은 1몰, R은 0.082 atm 리터 몰 K. 25도씨니까 298K. 그럼 이제 단위를 지워볼게요. 여기에서 단위를 지워보면 몰, atm, K. 그래서 얘네를 쭉 계산하고 단위는 리터만 남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24.5리터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공학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공학 쪽으로 전공이시라면 이렇게 단위를 환산해 갖고 단위 없애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런 거 계산하셨을 때 내가 부피를 구하라 했는데 끝에 단위가 리터만 남아 있어야 돼요. 다른 단위 남아 있습니다. 뭔가 계산 잘못하신 거예요. 자, 이산기체 방정식을 응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88g 있다. 이러면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량 12, 산소 원자량 16 이게 두 개 있어서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g per 몰이네거든요. 1몰의 몰 질량이 44g이네요. 88g이 있으면 얘는 2몰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몰수란 현재 있는 질량이 여기에서 M. 현재 있는 질량, 몰 질량 나누기 뭐냐면 현재 있는 질량, 이건 현재 질량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스몰 m으로 쓰는 게 낫나? 얘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재 질량, 이게 M, 스몰 m은 현재 질량이고 라지 m은 몰 질량. 이렇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PV는 nRT를 이제 N이 현재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게 RT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기체의 몰 질량 M을 구하라. 그럼 뭐가 되냐면 M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PV분의 M 현재 질량 나누기 RT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V분의 이 V도 현재 부피잖아요. 현재 얘 부피분의 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은 우리는 밀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P분의 D, 밀도 곱하기 RT를 한 게 그 분자의 몰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내가 미지의 기체다. 그러면 압력, 지금 현재 온도, 그 다음에 얘 밀도가 얼마다. 이것만 측정해도 이 미지 기체의 분자량을 알아서 이게 무슨 기체다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요. 네.
자,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불 끄는 기체로 사용한대요. 25도C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에 뭘 계산하라 그랬어요? 밀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자량은 P분의 DRT. 그래서 결국 D값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g/몰. P는 1 atm. 밀도 구해라. 그 다음에 R은 0.082 atm 리터 per 몰 K 곱하기 온도가 지금 몇 도다? 25도니까 298K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없어지는 단위들 좀 볼까요? 없어지는 단위를 보면 여기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어디 갔니?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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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K.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몰이 분모에 있고 여기도 몰이 분모에 있고 이렇게. 그러면 D를 구하면 이 L이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단위는 이거 다 진짜 안 보여서 못 쓰겠다. 단위는 나타나라. 이 정도는 돼야 보이겠다. 여기서 단위는 이렇게 계산하면 밀도 D는 44 나누기 0.082 곱하기 298이 되고 위에 아까 그램 살아있었고 여기 있던 리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램 퍼 리터 이렇게 밀도의 단위가 되겠죠. 얘네를 가지고 답을 보면 이렇게. 지금 너무 정신 없으시죠? 지워드릴게요. 지워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 밀도가 얼마다. 공기보다 지금 밀도 무거운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해서 불 끄는 기체로 많이 사용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동차 에어백이요. 소듐 아자이드라고 NaN3라는 물질인데 이게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왜냐하면 N은 N2로 있어가지고 질소끼리 삼중결합할 때가 제일 좋은데 이 N3는 질소 3개가 이중결합을 이렇게 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짜리 이온이라서 이게 되게 불안정해요. 네. 그리고 얘는 Na 플러스랑 결합하고 있어서 그래서 얘가 딱 순간적으로 탕 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분해돼서 진짜 0.0001초 만에 분해돼서 급격하게 팽창 이렇게 하거든요. 에어백에 운전자 쪽 에어백에 60g의 소듐 아자이드가 들어있었다면 35도C 1기압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래서 나는 부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P분의 nRT. 자, P는 1기압. 얘는 T는 35 더하기 273.15. R은 0.082 atm 리터 per 몰 K. M만 알면 되잖아요. 나는 소듐 아자이드에 뭐가 필요하냐? 몰 질량이야. 얘는 23. 근데 사실 몰 질량은 다 문제에서 줘요. 14가 3개. 그래서 얘의 몰 질량을 알고 60g을 그거로 나누면 얘가 몇 몰인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질소기체가 나오는데 얘 2몰이 있을 때 질소기체는 3몰이 나오니까 이 몰수를 찾아낸 다음에 질소기체는 곱하기 1.5를 해야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소듐 아자이드의 몰수는 0.923몰인데 여기 소듐 아자이드 2몰일 때 질소는 3몰이 나오니까 곱하기 2분의 3을 해서 질소가 1.38몰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면 34.9리터만큼 확 부풀어 올라서 에어백이 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은 뭐 딴 거 아니고요. 기체 혼합물이 나타내는 전체 압력은 각 성분들이 나타내는 부분압력의 합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체는 이렇게 통 속에 들어있는데 N2가 만약에 이렇게 세모잖아요.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H2가 만약에 동그라미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니까 N2가 벽을 퉁퉁 치는 압력, 이 압력과 H2가 벽을 치는 압력, 이 두 개의 압력을 더한 게 전체 압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 압력은 N2가 벽 치는 압력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H2가 벽 치는 압력. 그럼 어차피 PV는 nRT인데 N2가 벽을 치는 압력은 N2의 몰수에 따라 결정되죠. 부피는 둘 다 1리터 용기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부피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H2가 벽을 치는 압력은 H2의 몰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봤더니 N2의 압력은 N2 몰수 0.22로 기체 상수 그리고 온도 25도씨니까 그리고 뭐요? 1. 그래서 계산하니까 5.27이고 얘는 0.2899고 두 개를 더하는 게 전체 압력이 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인데요. 몰 분율이라는 건 뭐냐면 혼합물의 전체 몰수로 나는 성분의 몰수예요. 그래서 혼합물 전체, 그러니까 모든 혼합물이 있으면 아까 같은 경우는 질소가 0.215고 수소가 0.0118이니까 여기에서 질소의 몰 분율을 구하라. 그럼 0.215 더하기 0.0118분의 0.215. 얘는 질소가 거의 대부분이 내거든요. 그 다음에 수소의 몰 분율을 구하라. 0.215 더하기 0.0118분의 0.0118이에요. 이게 수소의 몰수. 그래서 몰 분율은 이렇게 더하면 1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보시면 혼합물 성분 하나하나의 몰 분율은 1보다 작고 모든 성분에 대한 몰 분율의 합은 항상 1이 될 것이며 몰 분율이라는 애는 단위가 있진 않아요. 몰수분의 몰수니까. 그래서 몰 분율이라는 애를 기체 가지고 계산할 때는 많이 쓰는 편이다. 일산화질소는 질소와 일산화질소 혼합물의 형태로 병원에 공급이 돼요. 그래서 6.02몰의 질소가 들어있는데 10리터. 근데 전체 압력이 14.75. 그럼 이 안에 NO의 몰 분율이 얼마냐? 왜냐하면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전체 압력을 구해야 돼요. 전체 압력은 V는 nRT잖아요. 전체 압력은 그래서 V분의 nRT가 될 텐데요. 전체 압력은 지금 14.75라 그랬죠. 그래서 14.75, V는 10리터, R 0.08이 온도는 298. 여기서 전체 몰수가 나오거든요. 그 전체 몰수에서 6.022를 빼면 걔가 NO만의 몰수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전체 몰수 N은 RT분의 PV 6.029몰. 여기에서 N2가 6.022몰이라 했으니 그걸 뺀 0.007몰이 일산화질소의 몰 분율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약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은요. 이렇게 기체들의 지금 특징을 가지고 무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뭐다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체 분자, 기체들이 이렇게 운동한다고 가정을 하는 기체 분자 운동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질서하게 운동한다. 입자 자체의 부피는 너무 조금해서 전체 부피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통 속에 이 반응기가 3리터면 이 기체가 3리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분자 자체의 부피도 있으니까 3리터보다 조금 작겠죠.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전체 중에서 이 기체의 실제 부피만큼을 뺀 거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반응기가 3리터면 실제 기체가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2.9리터 정도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체 자체의 부피는 없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독립적으로 행동하니까 인력과 반발력도 없다. 이상적으로 그냥 지들끼리 멋대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얘네들이 분자 간의 힘이 있어서 서로 간의 운동을 좀 방해하긴 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기체다 이거예요. 입자들 사이에 또는 입자랑 용기 벽에 대해서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고요. 얘네는 이런 4개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모든 기체가 이상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해서 상태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체 입자에 이거 4개는 가정인데요. 얘는 사실 실제로 맞는 애라서요. 기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기체뿐만 아니고 입자가 그 온도를 나타내잖아요. 뭐 쇳덩어리가 30도다, 50도다, 100도다 이렇게. 입자가 나타내는 그 온도가 사실은 그 입자가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운동 에너지 EK는 중고등학교 때 2분의 1 MV 제곱으로 배웠어요.
이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배운 거고요. 절대 온도는 2분의 3 kT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거든요. 이게 운동 에너지 공식이에요. 또 어차피 이 녀석도 운동 에너지고 이 녀석도 운동 에너지니까 온도에 대한 개념으로 보느냐 아니면 질량과 부피, 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보느냐라는 보는 관점의 차이고요. 둘 다 똑같이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이제 A 기체가 있고 B 기체가 있어요. 똑같은 통 속에 A 기체, B 기체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온도도 똑같은 통이니까 동일해요. A 기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기체 운동 에너지 속도의 제곱. 이게 A 기체의 운동 에너지예요. B 기체 운동 에너지는 B 기체의 질량, B 기체의 속도의 제곱. 근데 운동 에너지는 온도 T가 똑같이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온도가 동일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나 값이 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MA, 질량의 VA의 제곱은 MP, 질량의 VB의 제곱과 같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거는 입자 한 개고요. 입자가 1몰계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입자 하나의 질량이 아니고 분자량이 되겠죠? VA의 제곱은 MP, VB의 제곱 이렇게. 따라서 A 속도분의 B 속도는 루트 MP분의 MA. 따라서 얘네의 속도는 분자량의 루트 씌운 거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아니다. 여기가 MA. 여기가 MP. 이렇게 해서 분자량의 제곱분의 반비례한다. 이런 공식이 나오고 이게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에요. 이 얘기는 곧 무거운 애들이 확산 속도가 느리고 이게 밑에가 B예요. 무거운 애들이 확산 속도가 느리고 가벼운 애들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공식 다시 써드릴게요. 제가 하도 공식을 지금 헷갈리게 써놔갖고 VA분의 VB로 바꿔서 쓰면 루트 얘가 누구고요? MB분의 MA 이렇게 질량의 이렇게 이 상태니까 제곱의 반비례 제곱근 루트의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확산이라는 건 얘네가 두 개가 이제 혼합물이 있을 때 가운데 콕을 열면 서로 섞이는 게 그런 혼합되는 과정이 확산이고요. 분출은 한쪽에만 완전히 있었는데 진공인 상태에 그냥 빠져나가는 게 분출이에요. 근데 확산이 됐던 분출이 됐던 무조건 가벼운 애들이 빨리 움직이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동일한 온도에서 헬륨, 이산화탄소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알죠? 이산화탄소분의 헬륨 루트 헬륨의 몰질량분의 이산화탄소의 몰질량 이렇게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헬륨의 몰질량은 4, 이산화탄소 몰질량은 약 44.01 정도로 잡으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네, 결국 루트 11이나 마찬가지라서 3.316. 즉 헬륨이 같은 온도에서 이산화탄소보다 3.316배 빨리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기체 분자들의 그 분자량하고 걔네들이 움직이는 속도의 관계를 찾아낸 것이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에요. 기체에선 사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딴 거 별로 보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기체에선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니까 이 정도 내용을 이제 공부하시면 얘네들이 좀 이해가 되면 나중에 어디 가서 기체를 공부하시든지 간에 그닥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